자,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사 수업이네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원격 수업 체제로 들어갔는데, 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부탁드리지만 한국사 수업 열심히 좀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해야 할 내용이에요.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인데, 5단원입니다. 거기서 중단원 5,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 단원을 통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도가 좀 많이 느렸어요. 네, 특히 선생님이 담당하는 바는 목금의 수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2시간, 한두 시간 정도가 다른 반에 비해서 좀 수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이 좀 게으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단원으로 5개를 해야 하는, 한번 좀 많죠? 빡세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열강의 경제 침략,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항 후 일본 상인의 침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강화도 수호조교 부록과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 체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개항이 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조일 수호조교 부록하고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221페이지에 보면은 탐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수호조교 부록의 내용에 따르면 개항장에서 1분 앞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고, 조일 통상장정에 따르면 양국의 무제한 유출, 즉 일본이 수입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그 조선의 양국을 수입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관세 원칙, 독한 놈들입니다. 관세가 없어요. 미국도 일본하고 처음 미일 수호 통상조약 맺었을 때 미국조차도 관세는 맺었어요. 근데 일본은 더한 놈들이죠. 자,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무역 형태는 약탈적 무역이었어요. 왜? 치해법권에다가 무관세 무역이에요. 관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개항장에 들어와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상인들한테 사기를 쳐도 우리는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류지 무역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개항 초기에 일본 상인은요, 조계 내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오지 마라. 항구에서만 거주하고 무역을 해라 하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내륙에서 무역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상인한테 일단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거죠. 직접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접근을 못하니까 일단 우리나라 상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보부상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선의 토착 상인들을 통해서 내륙 시장과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일본 상인이 국내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조선 상인들한테 물건을 팔아요. 넘겨요. 그러면 이들이 국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상인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상인도 이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상인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던 거죠. 자, 수출액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도표인데 쌀이 절대적입니다. 57.4%.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건 면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쌀을 사가고 면제품을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형태를 했다는 거예요. 면제품 판 돈 가지고 쌀 사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 거의 퍼센트도 같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면제품을 팔아. 그래서 이득이 남았어요. 그 돈 가지고 쌀을 사요.
근데 왜 이렇게 쌀이 집착을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환율의 격차 때문에요. 조선의 쌀값이요, 일본 쌀값의 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즉, 조선 쌀을 일본에 팔아먹으면 2배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요. 근데 마구 쌀을 사들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조선 내 쌀값이 폭등해요. 왜? 우리나라가 무슨 뭐 쌀이 퐁퐁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기근 있는 나라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 있는 나라예요. 환율 차이 때문에 쌀이 싼 거지, 이게 결코 뭐 쌀이 많아서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쌀값이 폭등하니까 불편하고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쌀의 수요가 일본 상인 때문에 늘어나니까, 자꾸 넘어가니까 쌀이 더 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면제품을, 영국산 면제품을 일본이 수입해다가 또 우리나라한테 팔아먹었거든요. 일본이 이때까지는 아직 공업 기반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외국 물건 띄어다가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수준이죠. 영국산 면제품을 사다가 우리나라에 팔아먹는데, 이 영국산 면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 바람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던 면직물 공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나라와 우리나라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근데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이거요. 자, 여기 일본과 맺었던 조약이 있고요, 미국과 맺었던 조미수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있죠? 자, 청국 상인이 서울 양화진에 진출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청국 상인이 물건을 팔 수 있고요. 지방 간의 허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내륙에서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무역을 할 수 있는, 청상인이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청상인은 허가만 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하는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까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최애국 대우 있었잖아요. 최애국 대우는 다른 나라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보다 좋은 조항이 있어. 그러면 자동으로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에 진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도 최애국 대우를 조일 통상자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뭐한다? 다시 맺어서 최애국 대우를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청의 이 상인 간의 상권 다툼이 벌어지고 조선의 중개 상인이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왜 내륙으로 직접 와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던 조선 상인의 역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중간 상인도 몰락을 하고, 그 서울에서 자리 잡고 있던 상인들한테도 위협이 되는 거죠. 왜? 일본 상인이나 중국 상인이 들어와서 조선의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파니까요. 자, 원래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외국 상인이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팔아 중간에 넘기면서, 또 중간 상인이 소비자한테 넘기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 소상인들은 그래도 좀 손해보거나 뭐 간해수공업이 몰락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아직은 중간 상인이 이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직접 이제 외국 상인이 내륙 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직접 국내 소비자와 접근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일본 상인도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일본 상인이요, 아까도 말했죠. 조선의 쌀을 대량 유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고요. 또 지주의 소작인 수탈이 확대됩니다. 아,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주들은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금전화,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일본 상인한테 수출을 하면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은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창고에 있는 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경사짓는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쥐어짜요.
쥐어짜면 소작인들이 힘들겠죠? 그러면은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인들이 더 힘들게 만들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리대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어, 쌀을 미리 사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농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을 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상인이 접근해 가지고 아직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논에다가 이거 자라면 우리가 통째로 사겠소 해버리는 거예요. 헐값에. 그러면은 당장 빚이 급한 농민이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넘겨주고 나면 또 농민은 또 빚지게 되거나 아니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빚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또 그 결과로 지주들은 또 땅 사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주제가 확대됐다 이런 얘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일 총상장정 체결 아까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또 나왔죠. 자, 조선은요 일본과의 이제 조일 수호조규 맺고 조일 수호조규 부록 맺고 조일 무역규칙 맺으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다? 야, 관세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일본이 무제한으로 쌀을 사가는 것들을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구를 하죠. 관세권을 설정해달라. 그리고 쌀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관세권 그래서 설정되고요. 방공령이라고 해서 쌀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일본도 뭔가 기브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본은 뭘 요구하느냐? 최혜국 대우를 달라. 그래서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받은과 동시에 뭐다? 내륙에 진출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본격 경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 위에 보면 일본과 청이요 엄청 무역을 경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일본의 압도적인 우세였는데 점점 더 청이 잘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청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이제 압도를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보고요. 자, 다음 볼까요?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청일전쟁 아관파천 이거 기억나시죠? 아관파천 특히 중요한데 러시아 공사관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많은 이권을 외국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내용은 광산, 산림, 철도, 전차, 해운, 어업, 전기 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인데 이 지도 보시면 각가지 이권들이 각 나라에 마구 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데 운산, 금강 이런 거는 몇십 곱절의 이득을 미국이 보고 떠났을 겁니다. 하여간 이런 식인데 이런 이권들을 넘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의 이권을 뜯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학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이 힘든 상황, 나간파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권들을 서구 열강들한테 또는 열강들한테 넘겨줬다 이런 거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우리나라에 경제 침탈을 했습니다. 어떤 시 러일 전쟁을 계기로 토지 강탈을 심화했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갖게 된 일본의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약탈한 토지를 한국 농민에게 높은 소장료를 받고 경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사실은 일제시대 최대의 지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원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소장료를 직접 한국인들한테 이제 소장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소유한 토지를 일본인한테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게 함으로써 식민지대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위한 자금도 마련하고 자신 식민 통치의 지지 기반 일본인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요, 1910년 무렵쯤 되면은,
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토지가 무려 495평방킬로미터다 이런데 이 정도면 한 개 광역시 크기 정도 됩니다. 꽤 크죠. 자, 일제 재정 및 금융장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재정자가 일본은요 차관 제공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한테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럼 일본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그 일본한테 빌린 돈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졌으면은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빌려준 야, 너 돈도 안 갚으면서 내 돈도 안 갚으면서 이런 호화로운 생활 하는 거야?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너 이 물건 산 거야? 내 돈도 안 갚으면서 너 게임하는 거야? 내 돈 안 갚으면서 놀러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돈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이요 한국의 재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겁니다. 왜? 한국이 사실은 워낙 빚을 많이 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차관이 없이는 한국의 재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상태까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지배까지 이르는데 일본은요 한국의 세관 업무를 직접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화폐와 제일은행권들이 유통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보다는 일본 돈이 사실상 신용도가 높고 더 유통이 활발히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러면서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1905년입니다. 재정공 메가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한일회백에 의해서 고문정치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추천한 외교고문과 재정고문을 대한제국이 임명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외교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스티븐스고 앞에 배웠죠?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왔던 사람 일본 사람 메가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왜? 사실 조선의 화폐가 난장판이었던 건 맞아요. 질라준 화폐도 많았고요. 백동화라고 해서 대한제국에서 전한국에서 발행한 화폐도 있었지만 심지어 상평통보도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우세한 화폐가 다른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긴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존 상평통보나 백동어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빌려주겠다. 이거죠.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빌려주겠다. 근데 제1은행권을 빌려주겠다. 뭐 좋다 이겁니다. 그래 이전 돈 가지고 있던 걸 빌려줄게.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교환 기간이 짧아서 교환 기간 지나가면 못 바꿔줘. 그 사람 거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이 나쁜 화폐들이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질이 나쁜 화폐도 분명히 그거를 맨 처음 교환 가치로 썼을 때는 똑같은 가치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 교환해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안 교환해줘. 혹은 그 가격을 깎아서 교환해준 거죠.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일본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질 나쁜 백동화를 처분했어. 다 처분해버린 거야. 질 나쁜 백동화라는 걸 처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대로 바꾸는데 오히려 국내 이제 상인이나 자본들이 이 질 나쁜 백동화들을 엄청 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더더욱 일본을 금융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은행권이잖아요. 일본 제1은행권이다 보니까 일본 제1은행이 사실상 오늘날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통화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진도 빠르죠? 근데 여기 부분은요, 사실 훅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자, 회사의 설립입니다. 자, 배경은요, 이모곤랑 이후 청일 상인들이 내륙 시장을 잠식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위협받고 몰락하는 상황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항장의 객주라든가 일부 상인, 뜬이든 상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청상인, 일본 상인에 비해서 자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동업자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80년대, 1880년대 대동상해, 장통상해 같은 회사가 있었고 1894년 무렵에는 상회사 수가 한 30여 개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선, 이거는 증기선 말하는 거예요. 증기선. 우리나라 그 돛달린 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선을 구입하고, 해운회사를 정부가 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운반하고요. 화물과 승객 수송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조세가 급락하 이제 곡식으로 세금 안 걷고 돈으로 걷어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쓸모가 없어지고 결국 일본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는 일본 배가 더 좋고 크니까 그쪽으로 뭐 쏠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방공용의 실시 여기는 좀 무시합니다. 앞에 내용도 봐야죠 물론. 자, 배경은 개항 후 일본 상인이 일본으로 곡식을 대량 유출해서 곡식 가격이 오르고 지주들은 이익 보고 소작인들은 힘들고 도시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 힘들고 이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 쌀값이 폭등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율통상장정에서 83년에 맺었던 조율통상장정에서 방공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공용 규정은요, 조건이 있어요.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리 그렇게 그냥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개월 전에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실제로 실행이 돼요. 1889년에 실행이 되는데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방공령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야, 통보를 늦게 받았어. 그러면서 이거는 무효야. 통보 늦게 받았어.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한 달 전에 통보를 했는데 우리 늦게 받았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성은 정부를 압박해서 한술 더 떠버립니다.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끔 만들었어요. 와, 독하죠 이놈들. 힘없는 게 죄입니다. 그쵸? 참. 독합니다. 자, 이랬다고요. 참 지독합니다. 자, 다음 있습니다. 경제적 구구운동의 전개 224페이지예요. 시전 상인들의 상권 투쟁 이런데 조청 상민 수령무역전쟁 체계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청과 일본 양국 상인들이 서울까지 상권을 상원이 아니라 상권이에요. 확대했다 이런데 시전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장사 안 할 거야.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사 안 해. 청일 상인들 물러나라 뭐 했는데 청일 상인들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장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중앙총상회라고 조직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수립된 이후에 이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외국인들의 불법적 상업활동에 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각종 회사가 설립됐어요. 조선은행도 설립되고, 철도회사도 설립되고, 조선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제화폐정리 사업이죠. 1905년에 있었던 메가타이에서 주도했던 화폐정리 사업과 또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일본 상인 진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몰락하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 벌이다는 내용이 22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뭐 이 내용은 다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뭐 이걸 또 설명까지 해야 하나? 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보안의 얘기는 안 돼. 이거 언제적에 그거 했던 겁니까? 그쵸? 앞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주목해볼 만한 거는 이제 보안회 말고 그 밑에 정부관리들이 농광회사에 와서 황무지 개간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국채보상. 국채가 뭡니까? 나라 빚입니다. 나라가 이제 빚을 졌다. 나라의 빚을 우리가 보상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배경은요. 일본의 차관 강요를 위한 대한제국의 채무액이 증가했다. 이런데 이게 왜 자꾸 대한제국은 채무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가 근대화해야 하잖아요. 사업을 벌여야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뻔한 것이고 빚을 져가지고 뭐 하는 거다. 근대 시설을 들이고 근대화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라고 해서 또 다르지 않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사실 일본도 막대한 차관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 근데 그 일본한테 또 우리나라는 또 차관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 뭐 근대 시설을 한국에서 근대 시설을 빌렸단 말이야. 그럼 일본에서 우리가 뭐를 들여야 할까요? 돈을 빌려서 근대 시설을 지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근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까요? 일본이 상당수 와서 만들죠. 그럼 그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돈은 그대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뭐만 남았다? 우리의 빚만 남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이제 차관을 많이 불려나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차관이 어느 수준이 되냐면은 1907년에는 대한제국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00조가 넘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대한제국기에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는 이 당시에 1년 예산이 통으로 빚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땅하게 무슨 발전된 산업이 있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이 일제 예속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입니다. 사실상 빚쟁이한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겠다. 우리 일단 빚부터 갚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상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채보상 기성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에는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는 국채보상 기념공원이 있을 정도로 대구에서 시작된 중요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특히 여기에 이제 호응했던 게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가 또 이게 호응하면서 전 국민이 이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13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차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대대적 성원을 해가지고 한 23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전체 국채 거의 한 6분의 1 정도를 국민들이 한 3개월 만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이제 일본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는지 이 대한매일신보가 주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장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구속해버려요. 왜? 핑계는 이거였어요. 너가 횡령했다 이거야. 모금 운동한다는 식으로 돈을 횡령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뭐였을까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 운동을 주도하던 인물을 잡아가두니까 운동이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운동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226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평등의식 확대와 사회 모습의 변화. 여기는 술술술술이 됩니다. 자,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화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비수도 줄고 양반수 증가하고 또 실학자들은 실학자들대로 이런 신분제도가 이제 좀 개혁이 돼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지는 또 이제 개화파로 계승되게 되죠. 이 개화파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상학파라고 부르던 북학파를 계승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은 이 개화파, 그 중에서도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던 정변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패로 끝났죠. 이들이 내세웠던 내용이 뭐냐면 인민평등권 확립이라든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양반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신분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다 악습들을 폐지해 줄 걸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노비제도 없애달라, 천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 과부들도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했다고요.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주장됐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됐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던 게 바로 과부개혁이죠.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고 고문과 연좌제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점점 평등사회로 갔다고요. 이런 활동을 벌였던 데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천부 인권 사상을 주장하면서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재산권 보장,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을 주장했죠. 오늘날 민주국가에선 당연스럽게 보장되는 거지만 사실 이게 전근대사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 못하다고요. 특히 선생님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재산권 보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려면요, 재산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지 나보다 더 센 권력에 의해서 나의 재산이 탈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어떻게 경제활동을 마음껏 하겠습니까? 법으로서 오히려 내 재산이 보장된다는 것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큰 든든함이 되는지 몰라요. 경제활동을 붙돋아주고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재산권 보장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재산권이 보장 안 되는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개혁 운동했었죠. 입헌군주제 하려고 했었고, 궁극적으로 의회 전입도 추진했었고, 참정권도, 국민참정권 운동도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영해 민권의식이 확대되고 시민들이 사회 참여가 활성화됐다. 대표적 사례가 뭐겠습니까?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죠. 아무 생각 없이 지배층들이 하라는 대로라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반 백성들도 사실은 정치에 대한 의지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만민공동회 아니겠습니까? 위에 보면은 만민공동의 기록화와 함께 이제 백정 출신의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연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만민공동에서 많이 연설을 했던 걸로 유명한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사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들로 보나 본인으로 보나 친부는 백정이었지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볼 때 신분제가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자, 한개 보겠습니다. 차별적 신분의식이 잔존했죠. 사실 어제까지는 내 밑에 있고 내 위에 있던 사람이고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같은 계급, 같은 계층, 이제 계급 없어 하면 그게 한 방에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요. 사실 우리가 민주적 정치체제하고 사회발전을 하고자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일제 침략이 가장 큰 지상 과제입니다. 일제가 침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까지 할 만한 여력이라는 자체가 사실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민주적 정치체제, 그러니까 사회발전, 민주적 정치체제가 이제 발전의 경험이 사실 되게 없었던 거죠. 자,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 모습의 변화입니다. 의생활, 양복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에 미국에 처음 파견되었던 서강범,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1893년 갑오개혁 1년 전인데 이때쯤엔 양반 상민이 두루마기를 모두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까지는 의복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만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일반 평민들은 화려하거나 이런 옷을 입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장옷이란 거 쓰개치마 이런 거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이제 머리에 쓰는 겁니다. 얼굴이나 몸을 가리기 위한 거였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소멸한 거죠. 그리고 식생활도 서양 음식이 유행되고 서양식 연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중이나 이런 데서는 외교 서양식 만찬이 많이 열렸고요. 고종황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커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용한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고종은 커피 애호가였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커피에다가 이제 대량의 아편을 넣은 거예요. 근데 고종이 커피 애호가다 보니까 커피 맛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마시다가 맛이 이상하니까 뱉어버렸는데, 반면에 황태자였던 순종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양식 음식 식생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서울의 궁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궁궐이 창덕궁, 경복궁 이런 건데, 근데 창덕궁이 실제로는 이제 오랫동안 생활한 궁궐이에요. 근데 창덕궁을 가보면은 이 수락관, 그러니까 궁궐의 주방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궁궐 주방이 서양식입니다. 서양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경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음식이라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서양식 주방도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 한번 볼까요? 서양식 건축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명동성당, 정동교회, 외국 공사관 건물, 손탁호텔, 뭐 덕수궁, 석조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본식 건물도 건립되고요. 뭐 대표적인 게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이야 이제 명동공원이 번화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서울 도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언덕에 딱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궐을 내려다본다 뭐 이렇게 가지고 당시 양반들이 싫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러고요. 이건 이제 정동교회입니다. 딱 봐도 아주 고즈넉하니 예스럽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인데 왜 흑백이에요? 오늘날 사진은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은 여기 기둥 있죠, 기둥. 이것만 남아있어요. 요 공사관 건물 없어졌고, 이 기둥만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덕수궁 석조전. 손탁호텔 안 보여요. 손탁호텔 안 남아있어요. 사진이 있긴 한데, 귀찮네요.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덕수궁은요, 사실 고종황제가 가장 오랫동안 말년을 보냈던 궁궐이에요. 거기에 석조전이라고 지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교과서에도 나와있죠. 1910년에 완공됐습니다.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했죠. 오늘날은 이제 여기가 이제 내부 수리도 끝나고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덕수궁 석조전을 그 문화재 설명사와 함께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자, 그 다음에 군대식 운동 경기, 우리가 인기 있는 경기들, 야구라든가 축구, 이런 것들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키 같은 것도 이때 들어왔죠. 자, 그래서 서양의 운동 경기도 오늘날 이때 들어와서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다음 볼까요? 자, 228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37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서양 문물 수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도서교론 얘기를 하는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서양의 이런 과학기술이나 문물을 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탄하게 되죠. 이제 우수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개화파, 정부, 심지어는 유학자들까지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급진개화파 같은 우리가 서양의 문물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와 사상까지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부 관료나 대다수는 우리의 것은 내버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지키되, 우리의 유교 정신, 성리학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들여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인데 여러 가지 유학생 파견하고요, 외국인 기술자와 교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리고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영선사라고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나라를 파견했던 사절단인데 이 사람들이 청나라의 무기 기술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던 게 기기창이고요. 방문국, 이거는 급진개화파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기관인데 주로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전환국, 화폐 발행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요. 서양 의술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석영이라는 사람은 종두법을 도입했어요. 이게 종두법 뭐예요? 우리 그 천연두 있죠, 천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연구 의사였던 제너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예방을 했는데 맨 처음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대요. 뭐 이걸 맞으면 소가 된다느니 뭐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지석영의 노력으로 이 종두법이 도입되게 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설립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이제 그 왕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급진개화파 일파들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목숨이 간당간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 민영이가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거의 감동목은 이 고종과 그 명성황후 민씨가 이 민영이에게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요, 이 고종과 이 명성황후 민씨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고종의 어의, 그러니까 고종의 이제 전담의가 되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이제 미국 공사 대리기, 그리고 나중에 미국 공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한방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했는 양잠. 이거 비단 짜는 겁니다. 그 실 뽑는 거 있죠? 그 뭐라고 해? 누에로부터 실 뽑고 이런 게 양잠이고요. 실 뽑고 비단 만드는 게 양잠이고요. 광산, 제지기계 도입, 그 다음에 농업이고요. 목축 시험장을 설치했다. 농업과 목축 시험장을 설치해서 연구하는 거를 하려고 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제국의 이런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무개혁 했잖아요. 광무개혁. 거기서 광업학교, 의학교, 철도학교 등을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 수용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교과서에 냈는데 일단은 보죠. 우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정총국 많이 들어봤죠? 1884년에 만들었어요. 갑신정변의 계기가 되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정총국 설치를 한답시고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계기로 갑선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1895년이 돼서야 우편제도가 다시 재개되고요. 11년이나 걸렸죠. 우정총국만 해도 갑신정변이 생각났나봐요. 전신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이게 뚜뚜뚜뚜 모스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전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화가 이게 일반화되기 전에 많이 썼던 방식이고요. 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가설했어요. 왜냐면 본국과 연락을 취해야 하니까 경쟁적으로 가설을 했고요. 전등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에 설치가 처음 됐습니다. 경복궁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이 경복궁에 전등이 설치된 게 1887년입니다. 이때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에 열을 식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향원정이라고 해서 거기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정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향원정 연못의 물을 이제 발전기를 식히는 용도로 썼는데, 발전기를 식히는 물이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잉어들이나 붕어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경운궁에 설치가 되었는데 1898년에 설치됐고요. 한성전기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한성전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차하고 주로 전기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황실과 미국이 협작했는데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에 전차가 운영하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성전기회사가 이 전등과 전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99년 이때 이제 전차가 돌게 되죠.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 전차 사진에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기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이제 경인선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미국의 모스라는 사람이 이걸 받았어요. 모스라는 사람이 이걸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공사를 못하고요. 일본한테 이 공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인선이 1899년에 이 경인선이 최초로 부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 228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경인선 기관차 도입 기념식이라고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본 일장기인데 오른쪽에 미국 성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사를 미국이 시작했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일본한테 부설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경부선. 경부선은 우리나라의 철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1905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경의선. 서울에서 의주.
여기 건너가면 이제 중국 연결되는 거죠. 까지 가는 경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다루는 영화 보면요, 그 철도표를 사면서 여권을 보여주기도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도 간다? 우리나라에서 막 중국도 가고 그랬거든요. 철도로도 국제선이 있었던 시절이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빠른 이동을 자랑하고 사람들도 이걸 놀라워하고 했지만, 이 철도를 일본이 만들었던 목적은 일단은 군용 목적이 가장 컸고요. 또 철도를 만드는 과정에 무자비한 토지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해버리고 저항하면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의 수용의 영향 보면 분명히 생활의 편리함 확대됐고요. 우리가 편리해졌죠. 그리고 그렇지만 자본과 기술력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근대 문물을 운영하는 데는 외국에 의존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전차 같은 거 보자고요. 발전기 굴리는 회사 미국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차 들여오고, 전차를 그럼 운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차 운전은 또 일본에서 전차 운전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운영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와야겠어요? 일본에서 차관 빌려오고. 이게 이제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생활의 편리함이고 근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수단이나 영향력 확대 방향으로 이 근대 문물 수용이 이루어진 것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대 문화의 발달 230페이지입니다. 자, 근대 교육입니다. 자, 근대 학교가 설립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라는 학교입니다. 188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외국어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이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경공원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1886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인 교사를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초빙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류층 자제들한테 영어나 수학, 세계사 등을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데입니다. 유경공원에서 이제 아주 제대로 출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죠. 자, 이완용이 나중에 그래서 그 유경공원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 이제 우리가 미국 공사관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이 미국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유경공원에서 배웠던 영어가 짧아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고생을 했대요. 자, 근대적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입국조서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도 세워지고 외국어학교, 사범학교와 같은 이제 관립학교, 그 다음에 실업학교, 그리고 유학생들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많이 설립됐어요. 선교사나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고요. 이러한 근대 교육은요, 민족의식을 거치하고 애국개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도 뛰어들고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또 애국개몽운동이란 게 뭐겠습니까? 민중들이 개몽되고 더 나은 삶을 가져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교육이었죠. 231페이지입니다. 언론활동. 조금 50분 넘을 것 같네요. 이해해주세요. 자, 배경 보겠습니다. 자,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국민 계몽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신문을 발간해야겠다. 그러니까 세계의 소식도 알리고 개화의 필요성도 알리려면 신문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맨 처음 나왔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1883년이고요. 요거는 이제 개화파이에서 주도됐죠. 방문국을 만든 건 급진개화파인데 산성순보를 발행한 건 온건개화파계였어요. 자, 방문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고요. 순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일반 민간인들이 읽는 신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소식을 알리는 정부 관보 같은 역할이 더 크죠.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고 국내의 정세를 소개하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독립신문,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알고 있는 신문일 겁니다. 1896년에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으로 창간했고요.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습니다. 국민 계몽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졌지만요. 영문판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국인들에게 국내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1898년부터 만들어진 신문인데 순한글 신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계층보다는 서민층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신문이 발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황성신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유명한 신문이에요. 1898년에 유림층이 주대상이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학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한문을 잘 읽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국한문 혼용이었거든요. 국한문 혼용이 뭡니까 하면은요. 은는 이가 정도만 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는 이가 이다 이런 것만 한글이고 뭐 거기 있는 명사라던가 뭐 동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문이에요. 여기에 시일의 방송대곡이라는 글이 발표됐는데 이게 황성신문이 이것 때문에 정간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잠시 이제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발표했는데 일제가 우리들한테 을사늑약을 강요해가지고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성신문에 이제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논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담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황성신문이 이제 발행을 잠깐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세보라고 있는데 1906년에 발행됐던 신문인데 요건 같은 경우는 천도교에서 발행했습니다. 천도교 뭐죠? 동학이요. 이 3대 교주 손병일 때 우리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이제 간다 해가지고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만세보 같은 일진회 등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이 시기 신문 대한제국길의 마지막 말의 신문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대중적이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영국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발행인이었어요. 그리고 양기탁도 여기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베델이 발행, 영국인인 베델이 발행하다 보니까 영국이 일본하고 영일동맹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이 경영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운동에 굉장히 앞장설 수 있고 굉장히 항일적인 논조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 독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가장 발행 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로 방송했어요. 한글로, 그 다음에 국학문 혼용으로, 그 다음에 영문판으로 이렇게 세 종류로 발행될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신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론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일본은 신문지법이라는 걸 제정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신문 발행을 하려면요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이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겨우시죠? 이해하세요. 다 끝났어요, 근데. 천주교, 개신교, 서양문화 소개하고 학교와 병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도 저쪽 광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수피아요고 이런 거. 이런 거 기독교 계열의 학교죠. 아주 역사도 오래되고. 이거보다 이제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손병이 3대 교주입니다. 이 사람이 동학의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만세보를 발행했다고도 되어 있는데 천도교로 개칭했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3대 종교였습니다. 천도교가 지금은 세가 약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대종교입니다. 나철, 오기오 등인데 이 사람 기억나죠? 자신의 오저감살단인 자신을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대종교를 창시했어요. 단군 신앙을 부활시켜가지고 대종교 창생 이게 이제 기여하는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무장 독립 투쟁을 이끌었던 종교가 바로 대종교였어요. 그다음에 유교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대로 옛
촌스러운 모습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유교 바뀌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던 사람이 박은식이고, 조선불교 바뀌어야 돼요 또 주장해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썼던 사람이 바로 한용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학입니다. 신채호, 박은식 등이 대표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흔히 불러요. 이 중에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독사실론을 지어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이 시기의 역사학에서 대표적으로 외국 전기나 외국 흥망사를 소개하는 게 많았습니다. 뭐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베트남 망국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볼까요? 233페이지. 뭐 다 됐어요. 자, 233페이지예요. 자, 국어 가보개혁 이후 한글 사용이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국어의 문법 체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유기준의 대한문전, 주식인의 국어 문법, 그다음에 정부도 본격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국문연구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학과 예술,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다 왔네요. 자, 문학은 신체시, 신체시라는 게 이게 사람의 몸을 다룬 시가 아니라 새로운 문체의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학 시간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문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잘 쓴 글이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초의 신체시라고 하고요. 신소설입니다. 이인직의 혈의누라든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 대표적이고, 최초의 신소설하면 혈의누 얘기하는데 이 혈의누를 썼던 이인직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내용 보면 좀 그래요. 그리고 외국 문학이 번역된 거, 뭐 철로역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걸리버의 행기, 이소부화 이런 것들 번역됐고요. 그다음에 예술에서 서양화폭도 있으면서 유화가 있대요. 창가는 뭐냐면은 이제 서양식 곡인데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창극은 뭐냐면은 이 판소리를 이제 뭘로, 이제 연극과 같은 공연 형태로 변한 건데, 특히 이제 원각사라는 극장이 유명했습니다. 이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의와 한계면 예술학자 근대무전 발전에 기여했지만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는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혈의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랜 시간 수업 등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얘기했던 역사 스피치 용지를 첨부 파일로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발표 안 하신 분들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